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들고 왔냐면 올해 2024학년도 대학 수학역시험 국어 영역에서 오답률 넘버 원인 문제를 가지고 왔어. 정답률이 몇 퍼센트냐? 정답률이 27.8%밖에 안 돼. 그러니까 60만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에 수능에 응시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70%면 얼마야? 40만 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 10번 문항을 틀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10번 문항을 그럼 우리 학생들이 왜 틀렸을까? 실력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해서? 독해력이 부족해서?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선생님이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줄기차게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지? 6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갈 때 필요한 것은 뭐다? 이때는 독해력이야. 그러나 2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이때는 도해력이야. 도해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도해력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출제자들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 고난도 문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을 계속 앞으로도 쓸 테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접할 때 바로 판단해야 될 게 뭘까? 아, 이 문제는 도해력 문제이다 라고 간파하는 것이 그게 1번인 거야. 도해력 문제인 줄 모르고 계속 독해력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시간만 쓰고 정답률은 고작 얼마가 된다? 27%에 머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항을 통해서 또 뭘 익힌다? 도해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도해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 그것을 간파하고 내가 글을 읽을 때 도해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도해는 선생님이 뭘 의미한다고? 그림도자라 그랬어. 그림을 그린다. 즉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단지 그림을 그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을 구조화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야. 일견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시더라고. 그냥 눈으로만 읽어야 된다. 뭘 그리고 뭘 정리하냐.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럴 시간을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간단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서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도해력을 이용해서 풀면 나의 등급과 나의 점수는 올라간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야? 수학이야? 아니야. 국어야, 국어. 수학 만점 받으면 표점 얼마야? 표점이 148점이야. 그런데 국어 엄매 선택했을 때 표점이 얼마야? 150점이라고. 우리가 수학에 쏟아붓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학에 쏟아붓는 정성의 그야말로 반이라도 국어에 쏟아봤냐 이거야. 국어는 그냥 모국어라서 쉽게 보잖아.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수학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국어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도해력 문제, 오늘의 이번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넘버 원, 탑3 중에서도 탑1을 차지하는 문제를 풀므로써 우리가 국어의 도해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을 높여보자 이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보겠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문제였는데 그랬어요? 이 10번 문제야. 10번 문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단번에 안 들어오네. 자, 보자.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이것의 정답률이 얼마다? 27.8%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의 가장 고난도 문제였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A 기법은 본문에 있고 B 기법은 여기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두 기법의 차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간단하게 도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도해를 한번 해볼까? 보자. 자, A 기법 찾아가 봅시다. A 기법을 찾아가면 여기 나왔지?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자,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도해력도 지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무작위라는 말이 등장했어. 일종의 개념어란 말이야. 어떤 무작위의 반대말은 뭐지? 작위겠지, 작위. 무작위의 반대말이니까 작위가 될 거란 말이야. 무작위라는 말은 랜덤하게 뽑았다는 거야. 랜덤하게. 요게 개념어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어떤다고? 가정하고 했어. 가정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뭐야?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될 게 정상치 집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정상치 집합. 자, 개념어들이 등장할 때, 특히나 그것의 반대말이 존재하는 그런 개념어들이 등장할 때 정상치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 이상치가 되겠지. 자, 이렇게 정상치나 이상치나 어떤 대리어가 존재하잖아. 반대말이 존재하잖아. 그럼 항상 글을 읽을 때 이미 이것을 보면서 출제자가 문제를 읽어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구나. 출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노려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무작위로 두 점을 골라 요것을 정상치 집합으로 얘도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직선을 걷대. 후보직선 걷어. 여기까지 시간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잖아. 그냥 보는 순간 이거는 도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다라고 간파하고 그림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후보직선을 거. 얘는 후보직선이야? 최종직선이야? 후보직선이야? 후보직선이잖아. 얘도 뭐가 개념어야? 후보가 개념어란 말이야. 후보직선의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나머지 점들이 있겠지. 그럼 몇 개 대충 찍어보는 거야. 나머지 점들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겠고 이상 치면 훨씬 멀리 여기에도 찍힐 수 있겠고 여기에도 찍힐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찍힐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점들을 내가 빠르게 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을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이 능력이 가장 최고난도 문제에 쓰이는 능력이니까 그거를 배제하지 말자고. 우리가 키워낼 거지 그거를 배제하고 문제를 푼다? 아니 망치질을 하는데 꼭 굳이 손으로 망치 못을 박아야 돼? 옆에 망치가 있으면 망치로 땅땅땅 두드리면 더 편하잖아. 도해력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고. 자, 나머지 점들과 후보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허용 범위를 대충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요쯤 되면 요쯤을 우리가 허용 범위라고 생각해보자라고 한 거. 이게 허용 범위구나.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해. 여기 점들이 만약에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 얘네의 점들을 뭐라고 한다? 이 허용 범위 내에 요 점들의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정상치 집합이라고 한다. 정상치 집합. 그런데 이 정상치 집합에서 이 점의 개수가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문턱값보다 어떻다고? 많으면의 반대말은 뭐야? 적으면. 얘도 대리어가 있잖아. 반대말이 있기 때문에 이 정상치 집합에 있는 값이 문턱값보다 많아야 된다 이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콜럼버스 달걀 같은 필살기 힌트를 하나 줄게. 뭐야? 이렇게 우리가 많으면 적으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부등호를 그어줘야 되는 거야. 이 부등호를 긋는 순간 크기의 대소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부등호를 긋지 않으면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대소 관계를 파악하는 게 시험장에서는 쉽지가 않아. 왜? 당황하고 시간이 쫓기니까. 이 많으면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얘라고 딱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출제자는 뭘 할 수 있겠어? 얘하고 얘를 또 뒤집어서 요렇게 장난질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로 이걸 보는 순간 뭐다? 부등호를 우리가 이렇게 딱 꺽쇠를 표시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많으면 후보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얘가 문턱값보다 많았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이 직선을 어떻게 한다고? 버려버린다고. 그런데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근데 우리는 지금 얘네 두 점을 가지고
임의로 얘네 두 점을 무작위로 뽑았잖아. 근데 얘와 얘를 뽑을 수도 있었던 거야. 얘와 얘를 이렇게 뽑을 수도 있었던 거라고. 얘와 얘를 우리가 뽑았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얘가 이상치였으면 얘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 얘하고도 거리가 멀고 얘하고도 거리가 멀고 얘하고도 거리가 머니까 이러면은 이 직선은 요 직선 만약에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표시를 잘 못했네. 요 직선이라 그랬다면 요 거리는 만약에 요렇게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요렇게 직각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 거리가 머니까 얘는 최종 후보군에서 어떻게 돼? 배제가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우리가 이 후보 직선 중에 가장 정상치 집합이 가장 많이 이 안에 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정상치 집합의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가장 여기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얘를 뭘로 선택한다? 최종 직선 L로 선택한다 이거야. 이해됐지? 자, 이걸 말이야. 이거를 독해력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도해화하는 순간에 내용이 오히려 빨리 들어온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얘기해 준 거야. 그럼 보자. 그러면 이에 비해서 보기를 가보게 되면 얘는 B기법이지. 얘는 무슨 기법이었어? 얘는 A기법이었고 이제 일종의 이항 대립의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수능 문제의 형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항 대립이 있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나오는 것이 있겠고 이것을 우리는 통시라고 하지. 그 다음에 작동 원리,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지문 자체에서는 이항 대립이 아니었지만 보기라는 것을 우리가 주어줌으로써 이항 대립의 문제를 이렇게 새롭게 구성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비기법을 이제 우리가 가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걸 빠르게 하는 거야.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 있어. 왜냐면 이걸 보는 순간 그림 그리는 건 우리가 우리 수학 시간에 수원 수투까지 했는데 이걸 그리는 게 어렵겠어? 절대 어렵지 않아. 자, 다음과 같은 직선 L을 찾는 비기법을 가정해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기서 또 임의로가 나왔지. 이 임의로와 앞에서의 패러프레이즈한 단어는 뭐였어? 무작위가 있잖아. 무작위와 임의로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 임의로, 무작위로. 자,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해서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택한다. 자, 비기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임의로 여러 직선을 택하는 거야. 여러 개의 직선을 택해. 후보 직선이 여러 개가 있지. 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를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와의 거리를 정해서 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혀 있다고 가령 예를 들어보자. 하나는 이상치라서 여기 멀리 찍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꼭 거리를 구해서 가장 가까운 직선을 택한다. 그러나 내용이 바뀌겠지.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치를 포함했었다 보니까 대부분의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택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빼놓고 우리가 최적의 직선을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직선이 되겠지. 이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점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 하지만 얘가 들어간 순간 얘가 될 수가 있겠어? 얘 될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얘하고도 가까운 직선으로 가야 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찾아낸 직선, 이 비기법으로 찾아낸 직선은 얘보다 반드시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얘하고 가깝게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찾아냈지만 우리가 원래 가장 이상적으로 적합한 직선, 가장 적합한 직선보다는 그 사이에 위치한 직선이 되겠다. 이 사이에, 그래서 요 사이라는 얘기야. 얘와 얘 사이에 놓인 직선이 되겠다. 이게 여기서 찾아낸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된 직선은 적합한 직선보다는 뭔가 차선책이 되겠지. 차선책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선지 파악을 해보자. 자, 보자. 자,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아, 이거 없는 얘기야, 없는 얘기. 자, 이런 걸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미연급 미제시야. 자, 우리가 A 기법 같은 경우에 언제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했어.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거 없는 얘기 지어낸 거야. 자,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가정이 없다. 얘 언제 제외했어? 얘 포함할 수 있다니까? 없는 얘기 하는 거야. 이상치를 제외하고 이것도 일종의 개념인데 반대어가 뭐야? 포함이지, 포함. 그래서 틀렸다 이거야.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아이, 무슨 소리야.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한다니까? 우리가 도해력을 통해서 확인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요거잖아, 요거. 개념어 바꿔치기 한 거야. 이게 뭐야? 이상치의 개수. 이게 아니라 뭐라고? 정상치라고. 자, 이거를 이상치와 정상치로 바뀐다는 거를 선지에 와서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읽어내릴 때 이거를 노려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출제자가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가 된다고. 그럼 마지막, 얘네들 다 틀렸으니까 속어법에 의해서라도 5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5번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처음에 후보 직선을 정할 때 B 기법에서는 얼마든지 글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글 수 있었기 때문에 후단은 맞는 얘기가 되고,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최초에 얘 임의로 두 점을 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가 얘를 택할 수 있었던 거야. 임의로 두 점을 택하기 때문에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처음에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 얘로부터 이만큼 정도가 예를 들어서 정상치 범위라고, 허용 범위라고 했다라면 얼마든지 임의로 선택한 두 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자, 어때? 우리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2024년도 국어 영역에서의 10번 문제를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도해력이었다. 그래서 도해력이 국어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비단 지금 비문학에서 이거 10번 문제 봤지만 국어 영역에서 오답률이 낮았던 모든 문제들, 3문제, 4문제, 5문제 이것들이 도해력을 요구한다고. 도해력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앞으로 독해력뿐만 아니라 도해력 문제를 부딪혔을 때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도해력 연습을 정말 많이 열심히 꾸준히 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마칠게. 수고했어.